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한사련입니다. 이영훈 교수님의 대한민국 이야기 17번째 시간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제2부 문명사의 대전환 식민지 근대화론의 올바른 이해 영구 병합을 위한 근대의식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가 조선을 지배한 목적에서부터 기존의 스탈론과 이해를 달리합니다.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한 기본 목적은 이른바 영구 병합이었습니다. 일제가 남긴 통치 자료를 보면 영구 병합이란 말이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영구히 일본이 영토로 삼겠다는 것이지요. 일본 사람들은 여기에 20, 30년간 살다가 돌아가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영구히 살려고 왔습니다. 이 점을 똑바로 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구 병합이란 거창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선이 사회와 경제를 일본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야겠지요. 조선이 정신과 문화를 그대로 두어서도 안 되지요. 그럴 목적에서 일제는 그들의 법과 제도와 문화를 조선에 이식하였습니다. 한갓 수살이나 자행하며 민심을 잃기보다 좀 더 근본적인 이러한 프로젝트에 매달렸던 것이 일제의 조선 지배 35년간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1912년에 공포된 조선 민사령이라는 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시행된 일본의 민법은 지금 대한민국의 민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두 법을 대조하면 조항의 내용과 순서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민법의 핵심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 법학자들은 사적 자유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국가와 다른 나라에게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로서 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은 자신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다는 뜻이지요. 그렇다고 일제가 조선에다 자유민주주의 정치 원리를 도입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일본 자신이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이전의 단계였지요. 그들이 만든 근대국가는 가족주의적이며 전체주의적인 정치 원리에 기초한 천황제 국가였습니다. 일본이 자유민주주의 정치 원리를 실천하는 것은 미국에 의해 천황제 국가가 해체된 1945년 이후부터이지요. 그렇지만 일제는 천황제라는 정치 체제하에서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의 원리로서 근대적인 민법을 서유럽에서 도입하여 자기류로 정착시켰습니다. 그 서유럽 기원의 민법이 1912년 조선 민사령을 통해 조선에 이식된 것입니다. 식민지의 해체 이후 조선에서는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운명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문명이 접합하여 서로 다른 유전자를 섞으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고 할까요? 이하에서는 그러한 변화를 상징하는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신분제의 해체입니다. 이른바 3인평등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1909년 경상도 예천군의 맛질이란 양반마을에서의 일입니다. 오랫동안 마을을 지배해온 박씨 양반가는 어느 날의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대저 을사 이후에 양반과 이속들이 겁탈당하고 국민과 평민이 때를 만났는지라 동리의 상한들이 양반을 칭하고 옛날 호칭은 간대였고 다툴 때는 호의호군하니 을사조약이 맺어진 1905년 이후 마을의 상놈들이 양반을 업신여기고 서로 다툴 때는 막말을 하는 사태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양반으로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이러한 변화가 왜 생겼습니까? 일제라는 새로운 지배자의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일제는 양반과 상놈의 신분차별과
무관한 중립 권력이었습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신분으로 차별하는 일은 일제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웠습니다. 동화 정책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1908년 같은 마을에서의 일입니다. 동네 앞을 지나는 도로를 닦는데 노동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양반가의 자제들은 그러한 부역에서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 관리들은 그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양반가의 자제들도 삽을 들고 도로에 나가 흙을 파고 날라야 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자연히 양반과 상놈이 말을 트는 평등의 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920년대가 되면 형평사라는 백정의 단체가 백정의 신분사 해방을 위한 운동을 벌입니다. 조선 왕조의 시대에 백정은 소나 돼지를 도살해주고 그 가죽으로 신발 등을 만드는 직업인이었습니다만 보통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아니기에 성도 없었고 호족에도 등록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1909년 호족을 만들면서 백정에게도 등록을 강제했습니다. 그 통해 백정들은 성도 갖고 본관도 갖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백정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형평사 운동 당시 일이지요. 그러자 양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찌 내 자식을 백정의 자식과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게 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경상도 예천지방에서 양반이 데모가 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을 국가의 간성이라 하여 양반들이 대보를 하면 국왕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통과 무관한 외래 권력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반의 데모대는 총독부의 경찰에 의해 간단히 진압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백정 신분은 죄다 사라지고 보통 사람이 대열에 합류하고 말았습니다. 백정과 비슷한 존재가 일본에는 아직도 있습니다. 불황민이라고 하지요. 자기 나라의 전통과 관습이니까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에 비하면 조선에 온 제국주의 권력은 차별이 해소에 훨씬 더 적극적이었던 셈입니다. 현지의 전통과 관습과 무관한 외래 권력이었기 때문이지요. 물론 식민지기 신분제 해체는 어디까지나 공적 영역이었어야 합니다. 관습과 의식의 영역에서 신분차별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신분은 인간관계의 사회의 결을 따르는 차별로 끈질기게 남아있습니다. 크게 보아 1950년대까지 농촌사회가 그리워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16장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대적 경제 성장. 두 번째의 상징적 변화는 근대적인 경제 개발과 성장입니다. 식민지기에 관한 경제사 연구는 지난 몇 년간 큰 발전을 보였습니다. 낙성대 경제연구소라는 곳에 모인 경제사 연구자들은 식민지기 각종 생산통계, 무역통계, 재정통계 등을 망라하여 오늘날 한국은 행위 매년 추계하고 있는 국민 계정과 동일 수준의 경제통계를 작성하였습니다. 동연구소에서 나온 한국의 경제성장 1910년에서 1945년, 서울대학교 2006이라는 책이 그 종합판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식민지기의 한반도라는 지리적 범위에서 어떠한 경제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층 소상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대강의 내용에 관해서는 제 인식에 실린 김낙년 교수의 논문 식민지 시기 공업화 제론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김낙년 교수가 중심이 되어 편집한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1910년에서 1940년 조선의 경제는 연평균 3.7% 성장하였습니다.